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2021년 신축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으로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동영상 구독자들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고자 30분 만에 끝내는 연말정산 벼락치기라는 동영상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분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크게 5곡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결국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제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연말정산 꿀팁 3가지와 2022년 개정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말정산에 앞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자를 구분하기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해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자영업 또는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서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사업소득자, 그리고 단기간 근로를 통해서 일정 소득을 발생하는 일용소득자, 그리고 프리랜서와 같은 기타 소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노동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 4가지 중 하나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는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세금을 떼는 방법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납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납부를 한다는 뜻이고 나중에 가서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갖추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는 매월 자기 급여에서 세금을 뗀 상태에서 그해 12월 31일 연말정산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세금이 더 내어졌으면 세금을 돌려주고 세금을 덜 뗐으면 세금을 더 떼는 추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들은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방법은 같으나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12월 31일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자들은 그 이듬해 2021년 같은 경우에 2022년 5월 31일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마무리 짓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용소득자나 기타 소득자는 금액이 적고 단순하기 때문에 추후에 세금을 다시 걷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세금을 마무리 짓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납부를 완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통해서 본인이 소득을 발생한 거에서 세금을 떼고 그 이후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연말정산의 대상은 바로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시는 분만 연말정산의 프로세스 이 강의를 좀 집중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에서 급여 명세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근로소득자 급여 명세서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급여명세서를 따로 발급을 받지 않습니다만 실적으로 전산으로 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에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 있겠죠.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세전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가능했을 때 1,000만 원을 받으면 이걸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몇 가지 공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4대 보험료를 각각의 해당 급여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원천징수 세금 명목으로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연말에는 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환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세전 금액이 1,000만 원인데 4대 보험료 원천징수 세금이 만약 200만 원이면 여기에서 200만 원을 차감한 800만 원이 세후 금액으로 급여의 통장에 찍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이 국가에서 완벽하게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각종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발생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도를 알아야 되는데 실적으로 근로소득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또 새내기라든지 아니면 세금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또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소개해드리고 더 간단한 내용으로 연말정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연봉이 발생하는 총급여액이 발생하면 첫 번째 공제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을 빼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일정 산식에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차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은 근로소득금액이 산출이 되고 여기에서 또 종합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공제라는 것은 우측에 있는 표를 보면은 기본공제라 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게 되고 또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해서 국민연금보험료나 공적연금보험료,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제를 해줍니다. 보험료, 또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 이런 것들을 공제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주택마련 청약저축 공제 등을 하게 되는 것을 종합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공제를 하고 나면은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서 뒤에서 설명드린 소득세율 우리가 6%부터 45%까지 소득세율을 계산하면 실적으로 세금이 나오게 되고 이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공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있고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총 내야 될 세금이 나오고 그동안에 총 내야 될 세금이 만약에 120만 원이었는데 내가 기납부세액이 140만 원이었다면 20만 원을 돌려받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총 결정세액이 12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추가로 내가 추징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프로세스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면 굉장히 연말정산에서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이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또 남은 12월 동안에 가장 여러분들 쉽게 연말정산을 벼락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소득공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 또 세액공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줄이고 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율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율표는 총 6%부터 세율이 45%까지 그 사람의 과세 표준에 따라서 굉장히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의 한 95% 정도는 아마 90% 이상은 6%에서 24%까지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게 될 겁니다. 10억 원 초과나 5억 원 초과 이런 분들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대상자의 90% 이상은 아마 세율 구간이 6에서 24%에 해당하는 구간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을 한마디로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해드린다면 크게 이 세 꼭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누가? 근로소득자가 무엇을 그 해에 내야 할 세금을 어떻게 정확한 세금 관련 자료를 회사를 통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10일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는 그걸 취합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그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총 내야 될 결정세, 국세청에서 결정된 세액이 140만원인데 그동안에 냈던 것이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을 냈다면 이 사람은 세금을 20만원 덜 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추징을 20만원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이럴 때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본인이 그동안 냈던 게 120만원인데 총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이 사람은 실제로 20만원 더 냈기 때문에 20만원을 돌려받아서 13월에 보너스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느냐, 결국은 내가 정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과 내가 납부해야 될 또 내가 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계산해서 정확한 산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게 되는데 아까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매월 원천징수를 한다고 했죠. 원천징수라는 것은 회사가 대신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매월 10만원씩 12번을 떼게 되면 120만원을 세금을 떼게 되겠죠. 12월 달에 12월까지 120만원을 뗐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에 최종은 2월 28일까지 정산해서 근로소득자에게 보통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급여를 세금을 돌려주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외에 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따로 확정신고를 5월 달에 하지 않지만 만약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내년 5월 달에 또 확정신고라는 것을 또 따로 국세청에 하게 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정산에서 마무리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총 내야 될 세금을 120만원 냈는데 140만원 만약에 결정세액이 나왔다면 20만원을 추징을 당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120만원을 냈는데 100만원만 내가 결정세액을 했다면 20만원을 돌려받는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슬라이드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만 이해하시면 연말정산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어떻게 내가 환급받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나는 복잡하다. 나는 좀 더 간단하게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이 그림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내가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서 먼저 소득공제를 빼고 나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소득이 확정되겠죠.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또 빼고 나면은 세액이 확정되는, 물론 이 안에 과세표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나는 머리 아프기 때문에 내가 발생한 소득에서 소득공제 얼마 빼면 소득이 확정되고 여기에서 또 세액공제를 빼면 세액이 확정되는 이 그림만 나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내가 최대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극대화하고 또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사람 숫자대로 공제를 하는 것을 어떻게 공제를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청약저축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또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또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여러분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공제 극대화에서 첫 번째 사례인 인적공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가족 제도로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제, 자매를 모시고 삽니다.
연봉은 만약에 5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10명의 가족을 데리고 사는 세대주일 경우와 홍길동이라는 근로자인데 혼자만 1인 가구일 경우에 똑같이 세금을 낸다면 굉장히 이 사람은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인적공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인적공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인데 기본공제라서 본인 한 사람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도 150만 원, 또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공제 대상의 요건은 또 여러가지 이 사람의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세무전문가의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기라고 오늘은 기본공제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50만원 1인당 받는데 또 추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부양가족 중에서 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를 받게 되고 또 경로우대라고 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 부모님 모시고 있다 한 명당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또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한부모 가정이라서 100만원 공제를 해주게 되고 부녀자 또 여자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50만원 이런 공제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본인도 배우자 공제를 받고 배우자도 또 상대방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우리가 중복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형제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가장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아서 나중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적공제는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주민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와 잘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도 맞벌이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공제나 이런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소득공제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모든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의여야 되며 그 다음에 연봉이 7천만 원이 이하인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일 경우에 2021년 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연간 240만 원 대에 40%까지 240만 원 한 대에 40%가 공제를 96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약저축에 가입 요건이 된다면 현재까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240만 원까지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납입해서 40%까지 공제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0일까지 240만 원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 96만 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10일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대부분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있고 1억 2천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 초과일 때는 연간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카드를 동일한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를 해주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또한 도서, 공연, 박물, 미술관으로 또 사용했을 때는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때 40%를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한다 해도 가급적이면 내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사용하거나 도서공연, 박물,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총 금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기보다는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하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내가 연봉의 25%를 썼을 경우에만 이런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총급의 25%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올해 바뀐 제도는 2020년보다 5% 신용카드를 더 사용했을 때 10%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이 추가로 이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20년 1,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에 2021년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이 사람은 2020년보다 약 500만 원을 더 사용했죠. 그러니까 5%를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450만 원의 10%인 45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남은 10일 동안 내가 연봉의 25%를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런 2020년 대비 초과 공제 같은 것을 활용해서 추가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외에도 지금 보여드린 표처럼 자기 연봉에 따라서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문화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2021년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그래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최대 7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득공제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제가 이 벼락치기에서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새로운 다른 또 동영상, 특히 제가 이따 추천드리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유익한 또 소득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소득공제 세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세액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라는 건 이미 발생한 세금에서 세금을 더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세액공제에서 가장 먼저 연말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라는 것은 바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또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또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이 세 가지를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과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액공제율이 총 기타소득세 포함해서 16.5%까지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 115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되고, 만약에 5,500에서 1억 2천 이하일 때는 13.2%로 해서 700만 원까지 하면 92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절세액을 계산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금연소득 2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 총 이 한도보다 200만 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근로소득자들께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개설해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좋은 점은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다시 페널티가 부과하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반드시 수령할 수 있는 안정된 자금, 장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절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액공제 극대화 효과는 또 다른 효과를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액공제를 만약에 매월 100만 원씩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또 5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한다면 이게 기간이 길어날수록 이 추가 투자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해서 원금보다 약 3배, 4배 이상의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를 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돌려받은 그 세금 절세액을 다시 우리가 정리식 펀드라든지 기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추가 우리가
복리 효과를 노리는 이런 절세의 효과 또 복리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마 또 기부를 일정 형태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기부금 중에서는 아마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아마 지정기부금이 될 겁니다. 지정기부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본인이 가입한 종교단체, 예를 들어 사찰이라든지 교회 내지는 성당 이런 곳에 우리가 일정 미사라든지 아니면 가서 참배를 할 때 내는 기부금 등을 내신 게 있으면 올해 한해서 또 1000만 원이 할 때는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부금을 100만 원 냈다면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돌려드리니까 내가 좋은 일도 하면서 또 세금도 돌려가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정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마지막 단계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요건이 2021년 12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자거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12% 또는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월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아파트 빌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도 다 가능하고 또한 또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시가가 3억 원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일 때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해당 증빙을 발급받아서 월세 세액공제를 돌려받으시기 바라고 또 혹시 그동안 받지 못했다면 최대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연말정산 홈택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면은 보통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홈택스에서 본인이 서류를 다운받아서 이 다운받은 서류와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합쳐서 이것을 해당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가지고 국세청에 또 정산 서류를 넘기고 또 이 정산 서류를 받아서 또 해당 근로자에게 넘기는 이렇게 굉장한 복잡한 프로세스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 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은 소득세 공개 자료료라고 해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기타 이렇게 기부금까지 약 14개 항목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이것을 해당 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국세청에 또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올해 새로 신설된 프로세스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받아서 회사에 내고 회사가 다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해서 국세청에서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홍길동이라는 근로자의 자료를 바로 회사에 일괄적으로 넘겨서 정산하는 시스템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접속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호서대학교 교수인데 호서대학교가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선택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받게 되면 4가지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신청서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제출한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2년 1월 14일까지 앞으로 한 20일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당의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동의를 하면 이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로자가 국세청에 2022년 1월 19일까지 본인의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면 바로 여기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고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자료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10일까지 해서 완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어떤 특정한 민감한 자료나 문제가 없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다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하면은 내가 올해만 신청할 건지 계속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서명해서 해당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시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4단계에서 진행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꿀팁 3가지와 올해 바뀌는 세법 개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꼭 미리 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인적공제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한테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형제간에도 부모님 공제를 소득이 높은 형제한테 몰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세 상품인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을 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남은 10일 동안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을 보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에 최대 10% 추가해서 100만원까지 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4억까지만 됐던 것이 5억까지 주택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하까지는 15%에서 20%, 또 1000만원 초과할 때는 30%에서 35%, 5% 상향이 됐기 때문에 혹시 기부할 의향이 있다면 내년에 기부하는 것보다 올해 연말까지 기부하시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상향되었고,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제도가 2022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이 동의만 해주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넘어가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금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처럼 우리가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런 말처럼 오늘 저희 30분짜리 연말정산 벼락치기가 여러분들의 잠자는 권리를 잘 깨워서 연말정산 잘 활용해서 환급 받으시기 바라며 멋진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